거기서요. 제발 딱 한 번만 돌아봐요. 12월 서울역 지하도에서 국 부던 아줌마가 도망가는 노숙자 등에다 대고 지른 소리예요. 그 아줌마는 저고요. 저는 7년 전 어느 겨울 새벽에 대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도 도로 잠들어 버린 못난 여자였고요. 그해 겨울 서울역은 유난히 추웠어요. 무료급식 배식줄이 지하도 끝까지 늘어선 날이었죠. 줄 맨 끝에 낡은 군용 점퍼에 얼굴을 파묻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식판을 내미는 왼손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굽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뚝 떨어졌지요.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남자는 식판을 내던지고 달아났어요. 저는 앞치맛바람으로 빙판을 미끄러지면서 쫓아갔지요. 그 등을 붙잡는 순간 남자 품에서 뭔가가 뚝 떨어졌어요. 기퉁이가 새카맣게 닳고 낡은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손바닥만한 수첩이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어붙은 바닥에서 그것부터 주웠고요. 그 남자가 목숨처럼 품고 다닌 그 때 묻은 수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7년 전 그 겨울 새벽 우리 집 대문 밖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돈으로도 못 갚는 빚이 있다는 걸 45년 만에야 배운 60대 여자입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시장에서 싸전을 하셨어요. 쌀가게 말이에요. 아버지는 대박에 쌀을 담으실 때 꼭 봉우리가 지게 수북이 담으셨지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흘러내린 나달까지 손바닥으로 쓸어 자루에 부어주셨어요. 저울 눈금보다 사람 마음을 더 후하게 치던 양반이었지요. 저는 그 대빵 옆에서 갓 지은 쌀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요. 어머니는 안방에서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발틀 재봉틀이 드르륵 드르륵 도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게 제 어린 시절이에요. 그 소리가 멎으면 대래 잠이 깼지요. 제가 22살 나던 해 가을이었어요. 저녁 무렵에 웬 총각이 가게로 들어왔지요. 기름때 밴 작업복에 색가루 냄새를 달고 온 철공소 견습공이었어요. 공장 식구들 밥 지을 쌀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참이라 제가 대박을 잡았어요. 아버지 아시던 대로 봉우리가 지게 수북이 담아졌더니 총각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대박을 그리 담아주는 집은 처음 본다면서요. 그 뒤로 그 총각이 쌀 심부름을 도맡아 왔어요. 사나흘이 멀다 하고 왔으니 그 공장 식구들이 밥을 어지간히도 먹었나 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총각은 쌀자루를 받을 때 꼭 오른손만 썼거든요. 왼손은 늘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 있었고요. 어느 날은 쌀자루가 무거워서 총각이 얼결에 두 손을 다 내밀었어요. 그때 그 왼손을 봤지요.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굽은 채 펴지지 않는 손이었어요. 견습 첫 해에 프레스에 눌린 뒤로 그리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총각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얼른 손을 도로 감추려는데 제 입에서 말이 먼저 나갔지요. 일하다 다친 손이 왜 부끄러운 손이에요. 밥 벌어 온 손이지. 총각이 쌀자루를 아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고맙단 말도 없이 꾸벅 절만 하고 갔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제 앞에서만은 왼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이듬해 보면 우리는 혼인을 했어요. 23 처녀가 가진 것 없는 견숙공한테 시집간다니 시장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사람 손을 잡아보시고는 두말 없이 허락하셨어요. 손에 굳은 살 박인 놈은 처자식 안 굶긴다 하시면서요. 혼례라고 해봐야 시장 사람들한테 국수 한 그릇씩 말아들인 게 전부였어요. 예물 반지도 없었고요. 그 사람이 대신 내민 게 양은 도시락 2개였어요. 야근 끝나고 남는 양은 쪼가리를 얻어다 손수 두들겨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서리를 얼마나 갈고 또 갈았는지 손 베일 데가 한 군데도 없었지요. 도시락을 내밀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반지는 내가 언젠가 꼭 해줄게요. 대신 평생 점심은 나랑 같이 먹어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연탄불에 밥을 안 치고 도시락 2개를 쌌지요.
하나는 철공소 가는 그의 손에 들려보내고요. 하나는 제가 들고 친정 싸전으로 일을 도우러 갔어요. 점심때가 되면 서로 딴 데 앉아서 같은 반찬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식으로 약속을 지키는 거였지요. 그이는 밥을 남기는 법이 없었어요. 저녁에 빈 도시락을 내밀 때마다 "오늘도 잘 먹었어 라고 말했지요. 양은 뚜껑 딸깍 닫히는 그 소리에 제 피로가 다 녹았어요. 그이는 잔업이란 잔업은 다 도맡았어요. 월급 봉투를 뜯지도 않고 통째로 제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저대로 악착같이 아꼈지요. 그의 작업복 무릎은 몇 번을 기워 입혀도 도시락 반찬만큼은 안 줄였어요. 그렇게 6년을 모았어요. 결혼 6년째 되던 해에 우리는 전셋돈을 뺐지요. 그 돈으로 인천 변두리에 손바닥만한 공장자리를 얻었어요. 냉동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깎는 공장이었지요. 간판 올라가던 날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페인트도 채 안 마른 간판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그이가 기름때 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하늘이 두 쪽 나도 월급은 그무만에 준다. 그것만 지키면 하늘이 우리를 지킬 거야. 견습공 시절에 월급을 석 달씩 밀려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월급 밀리는 서름이 어떤 건지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라 그게 평생 신조가 된 거지요. 저는 그 말이 뭐라고 코끝이 시큰했는지 몰라요. 말이 공장이지. 처음엔 기계 2대의 일꾼은 그이 하나였어요. 그이가 깎으면 제가 닦아서 포장했지요. 색가루가 어찌나 날리는지 저녁에 코를 풀면 손수건이 까맸어요. 그의 작업복은 빨아도 빨아도 기름때가 안 빠져서 나중엔 그 냄새가 그냥 그의 냄새려니 했고요. 밤이 깊으면 그 골목에 우리 공장 기계 소리만 돌았어요. 첫 납품 나가던 날을 잊지를 못해요. 새벽까지 검수를 마치고 트럭이 떠났는데 그이가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쫙 깔더라고요. 짜장면 2그릇을 시켜서 그 위에 놓고 마주 앉았지요. 기계 기름 냄새에 짜장 냄새가 섞이는데 그게 무슨 산의 진미 같았어요. 그릇을 싹 비우고 나서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일이 늘면서 식구가 하나둘 생겼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곽반장이에요. 그이랑 철공소에서 한솥밥 먹던 양반인데 말수는 없어도 기계 앞에서는 귀신이었지요. 배달은 오기사가 맡았어요. 애가 셋이라 트럭 백미러에 애들 사진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고요. 경리는 미스백이라고 20몇 살 처녀였는데 시집 미천 모은다고 적금 통장을 3개나 부었지요. 그렇게 하나둘 늘어서 나중엔 직원만 딱 12명이 됐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공장 마당에 드럼통을 놓고 고기를 구웠지요. 12식구가 빙 둘러서서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에 기름 튀는 소리가 섞이면 그게 그렇게 사람 사는 소리 같더라고요. 공장이 자리를 잡고 첫 목돈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이가 웬 금은빵 봉투를 쓱 내밀더라고요. 열어보니 쌍가락지 2개가 나왔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반지 낀 손을 바라보느라 밤잠을 다 설쳤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한 번은 감쪽같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수금이 꽉 막힌 달이었지요. 거래처 사정이 어렵다고 결제가 줄줄이 밀렸거든요. 그 몸은 코앞인데 통장은 바닥이고요. 저는 이번 한 번만 직원들한테 사정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월급날 아침에 그이가 봉투들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며칠 뒤에 작업복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꼬깃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전당포 영수증이었지요. 손목시계 하나, 남자 반지 하나. 그제야 그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지 있던 자리만 하얗게 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영수증을 들이미니까 그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월급은 근무만에 줘야지. 반지야 또 찾으면 되고. 다음 달에 수금이 풀리자마자 그이는 전당포부터 갔어요. 시계도 반지도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그 뒤로 저는 그이가 무슨 말을 하면 토를 안 달았어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빈말이 없구나 싶어서요. 그 사이에 애들도 컸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상장 타오는 게 일이었고요. 딸은 아빠 껌딱지라 저녁마다 골목 어귀에서 아빠 발소리만 기다렸어요. 그이는 기름 묻은 손부터 씻고서야 딸을 안아줬는데 딸은 그 손에서 나는 쇠 냄새가 좋다고 목에 매달렸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97년 가을이었지요. 대기업 2차 납품 계약이 성사됐어요. 도장 찍고 온 날 그이가 계약서를 밥상에 펴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애들 대학은 걱정 없다. 그 얼굴이 어찌나 화나던지요. 그해 10월엔 직원들 데리고 단풍놀이도 갔어요. 관광버스 한 대를 통째로 빌렸지요. 오기산에 애들 셋까지 다 태우고요. 버스 안에 뽕짝이 울리고 미스백이 마이크를 잡고 곽 반장이 웬일로 박수를 치고요. 단풍이 온 산에 불 붙은 것처럼 빨갰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서 그의 어깨에 기대 생각했지요. 사는 게 이만하면 됐다 하고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는데 텔레비전에서 앵커가 나라가 부도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나라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부도가 나나 싶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공장으로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받아든 어음이 안 돌아온다는 전화였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이가 서랍에서 어음 뭉치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거래처가 하나 넘어가니까 그다음 거래처가 줄줄이 넘어갔어요. 어음이라는 게 이날까지 일해준 값을 나중에 주겠다는 종이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받아둔 어음이 5억이었는데 그 약속들이 몇 주 사이에 제 휴지 조각이 됐지요. 그이는 밤마다 장부를 펴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야 들어올 돈이 종이 위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사장님, 사장님 하던 은행이 제일 먼저 낯빛을 바꿨어요. 대출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지요. 그거 막는다고 그이는 평생 안 쓰던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그놈의 사채 이자는 눈덩이가 따로 없었어요. 한 달만 지나도 빚이 새끼를 쳐서 돌아왔지요. 집 전화는 밤낮이 없어졌어요. 수화기를 들면 다짜고짜 돈소리부터 나왔지요. 나중엔 벨만 울려도 애들이 먼저 움찔했어요. 어느 밤엔가 제가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더니 말없이 도로 꽂더라고요. 피하면 더 몰려온다면서요. 일감이 끊기니 기계도 섰어요. 밤이면 골목에 돌던 그 기계 소리가 뚝 끊긴 거예요. 그 정막이 어찌나 크던지 밤마다 기가 다 먹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법원에서 나왔다면서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자개장롱에 한 장, 텔레비전에 한 장, 냉장고에 한 장. 저는 어금니를 꽉 물고 봤어요. 살림이야 몸 성하면 다시 장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방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친정어머니 유품인 발틀, 재봉틀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싹 바느질하시던 그 재봉틀이요. 발판이 어머니 발 모양대로 반질반질하게 다른 물건이에요. 그 발판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거기다 빨간 딱지를 착 붙이는데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운 날이 그날이에요. 딱지 붙이던 젊은 사람도 민망했는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빚쟁이들은 딱지보다 더했어요. 구둣발로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담배를 피워 물고 며칠씩 둘러앉았지요. 밥때가 되면 밥까지 내놓으라 했어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그이는 손 한 번을 안 들고 죄인처럼 고개만 숙였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고 동생을 데리고 골목으로 나갔고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그이는 방바닥에 떨어진 담뱃재를 맨손으로 쓸어 담았어요. 그 등을 보는 게 멱살 잡히는 걸 보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 겨울에 저는 그이가 무너지는 걸 하루하루 눈으로 봤어요. 처음엔 말수가 줄었어요. 그 다음엔 밥이 줄었지요. 고봉으로 담아줘도 두엇을 뜨고는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어느 새벽엔 옆자리가 비어서 공장에 가봤어요. 불도 안 켠 공장에서 그이가 서 있는 기계를 걸레로 닦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돌지도 못하는 기계를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는 거예요. 그 굽은 등에 대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 나왔어요. 제일 무서운 건 그 몸이 다가오는 거였어요. 월급날 그이가 직원들을 마당에 모았어요. 평생 안 어기던 약속을 어기는 날이었지요. 그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월급이 늦겠네요. 마당이 물을 끼얹듯 조용했어요. 그때 곽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에 그이가 대레에 더 무너졌어요. 차라리 멱살을 잡혔으면 나았을 거예요.
미스백은 시집 미천 적금을 깨서 보태겠다고 나섰다가 그이한테 처음으로 야단을 맞았어요. 오기사는 애셋 학용품 값도 밀렸을 텐데 내색 한 번 없이 말없이 트럭만 닫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쪼그려 앉은 그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공장이야 망했어도 우리 몸만 성하면 돼요. 애들 다 컸겠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제 손을 끌어다 두 손으로 감싸지더라고요. 갈라지고 뜨거운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의료받은 손인 줄만 알았지요. 그 밤에 그이는 애들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잠든 얼굴들 보고 왔나 보다 했어요.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어느 새벽이었어요. 문풍지가 떨릴 만큼 바람이 불던 날이었지요. 잠결에 대문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요새 통 잠을 못 자더니 공장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나 보다 했지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덮고 도로 눈을 감았어요. 날이 밝아서 눈을 떴는데 옆자리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부엌에 나가보니 밥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어젯밤에 덮어둔 그의 밥그릇은 뚜껑도 안 열린 그대로였고요.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라.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두 줄이었어요. 얼마나 눌렀었는지 종이 뒷면까지 글자 자국이 배겨 있었지요. 기퉁이는 한 번 젖었다가 마른 것처럼 우글쭈글했고요. 그 새벽 대문 소리가 그의 발소리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밥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애들 깰까봐 소리도 못 내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정신을 차리고는 슬리퍼 바람으로 공장까지 뛰었어요. 셔터가 반쯤 열려있길래 여보 하고 불렀는데 빈 공장에 제 목소리만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그의 갈만한 때는 다 돌았지요. 철공소 옛 동료들, 기차역, 터미널 어디에도 없었어요. 애들한테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딸은 고지 들었는데 아들은 더 묻지를 않더라고요. 다 알아버린 눈이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어른이 제 발로 나간 건 찾아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종 전단은 제 손으로 만들었지요. 제일 잘 나온 사진이 하필 그 단풍놀이 관광버스에서 웃던 사진이었어요. 그 웃는 얼굴 밑에다 "샀습니다." 넉 자리를 박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지요. 복사집에서 500장을 뽑아다가 전봇대마다 풀로 붙였어요. 겨울바람에 전단 기퉁이 파닥거리는 소리가 꼭 제 속 같았어요. 빚쟁이들은 한술 더 떴어요. 남편 어딜 숨겼냐고 저를 자꾸 흔들었지요. 애들 학교 앞까지 와서 진을 쳤어요. 아들이 하굣길에 그 사람들을 보고는 며칠을 입을 꾹 다물고 살았고요. 친척들은 친척들대로 성화였어요. 그 빚이 어디 자네 빚인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 다들 저 살라고 하는 소리인 건 알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망은 한 집에 한 사람이면 좋게요. 저까지 등을 보이면 이 집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살던 집을 빼서 반지하러 옮겼지요. 짐이라고 해봐야 트럭 반칸도 안 찼어요. 벽에서 나는 곰팡내를 애들이 맡을까 봐 전날 밤새 걸레질을 했고요. 공장 기계는 헐값에 넘겼어요. 10년을 우리 식구 먹여 살린 기계들이 후출값이나 다름없이 실려 나가더라고요. 그날 곽 반장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와서는 말없이 기계에 밧줄만 묶어주고 갔어요. 그 돈으로 제일 급한 사채부터 껐지요. 그러고 나니 남은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직원들 밀린 월급, 그리고 거래처 외상, 격리장부에 적힌 그 숫자들을 밤새 들여다봤어요. 그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사람들 몫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거예요. 저는 장부를 덮으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건 내가 갚는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일자리부터 찾았어요.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가 보험 일을 해 보라더군요. 아줌마가 미천없이 시작할 게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자격시험 책을 얻어다가 애들 자는 머리맡에서 봤어요. 낮에는 뛰고 밤에는 외우고요. 시험 붙던 날은 합격장을 들고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이 좋아 설계사지. 첫 석 달은 계약이 한 건도 없었어요. 아는 집 문을 두드리면 부도난 집 몇 편 내왔다고 문전박대였지요. 비 오는 날엔 명함이 눈앞에서 젖은 채로 구겨졌어요. 구두 뒤쪽을 한 철에 두 번을 갈았지요. 구두방 아저씨가 아줌마는 무슨 일을 하시길래 뒤축이 남아나질 않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싸전 시절 단골 할머니 댁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아이고 싸전집 딸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도장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아버지 대박 인심을 내가 40년을 봤다. 그 집 딸이면 사람 속일 사람이 아니지."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대박에 수북이 담으시던 그 인심이 20년을 돌아서 딸을 살렸으니까요. 첫 수당이 나온 날 봉투를 품에 넣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있어요. 미스백이 사는 자취방 골목이었지요. 직원들 중에 제일 어리고 급한 돈이라서요. 시집갈 미천을 우리 공장에 묶어둔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미스백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사모님 소리와 함께 눈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공장 망하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간에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미스백, 밀린 월급이에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눈물바람이 됐어요. 이듬해 봄에 청첩장을 제일 먼저 들고 온 것도 그 아이였지요. 오기사는 남의 회사 트럭을 몰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지요. 백미러엔 그대로 애들 사진 3장이 달려 있었어요. 봉투를 건네니까 이 양반이 반내 만에 실랑이를 하다가 트럭에 올라가서는 한참을 안 내려왔어요. 한참 만에 내려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가시라는데 그 국밥 먹는 내내 오기사는 자꾸 창밖만 봤어요. 그렇게 한 사람씩 지워 나갔어요. 보험 수당이 모이면 한 직, 명절 떡값을 아끼면 또 한 직, 여름엔 블라우스에 소금꽃을 피도록 걷고 겨울엔 또 구두 뒤축을 갈면서요. 12명 월급을 다 갚는데 꼬박 3년이 걸렸지요. 그 와중에 아들은 이악 물고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못 대주는 애미속을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 3년 동안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도망간 놈 빚을 왜 갚느냐. 미련한 짓 한다. 친척 하나는 이혼 서류를 아예 떼서 들고 왔어요. 도장만 찍으면 빚이고 뭐고 남남이라면서요. 동네에선 동네대로 수군거렸고요. 저는 대꾸하는 대신 보험 가방끈만 고쳐맸어요. 입으로 싸울 힘도 아까웠거든요. 그 무렵에 시어머님이 반지하러 찾아오셨어요. 방에 앉으시더니 제 손에 꼬깃꼬깃한 집게 몇 장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아가, 내 아들은 잊어라. 보정 정리하고 네 삶 살아. 이 늙은 애미가 이렇게 빈다." 그러시는데 그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잡고 말했지요. "어머님, 그 양반이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것만 알면 잊을게요." 그 말에 고부가 반지하 방바닥에서 부득이 앉고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은 아들 하나 잘못 둔 죄인이라 하시고 저는 쟤는 무슨 죄냐고 하고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곽 반장이었어요. 제일 큰 액수라 제일 늦었지요. 3년 만에 봉투를 채워서 찾아갔더니 곽 반장이 봉투를 보지도 않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 빚이지 사모님 빚입니까? 저는 이 돈 못 받습니다." 저는 봉투를 도로 그 손에 쥐어줬어요. "곽 반장님, 그 양반 이름에 빚 따라 놓고는 저는 못 살아요. 어서 받으세요." 곽 반장이 봉투를 진 채로 획 돌아서더라고요. 그 넓은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뒷말은 끝내 못 잇고요. 기계 앞에서 귀신소리 듣던 사내가 골목에서 등을 보이고 울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격리 장부를 폈어요. 12줄에 전부 줄이 그어져 있었지요. 저는 그 장부를 끌어안고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직원들 월급은 인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어디 있든 밥은 먹고 다녀요." 빚 갚던 그 3년 동안에도 주말은 늘 똑같이 보냈어요. 그 사진을 들고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 지하도, 무료 급식소, 신문지 덮고 놓은 어깨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다녔지요. 사진 좀 봐주시라고 하도 내밀어서 사진이 다 해졌어요. 나중엔 코팅집에 가서 코팅까지 했지요.
그래도 모서리가 닳도록 품고 다녔어요. 급식소엔 하도 드나들어서 봉사자들하고 안면이 텄어요. 그러다 아예 앞치마를 두르게 됐지요. 북을 푸면서 보면 줄선 얼굴들이 코앞으로 지나가거든요. 밥도 드리고 얼굴도 살피고 일석이조도 하면서 몇 해를 그 국수 앞에 섰어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님이 몸져 누우셨어요. 임종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그러셨지요. 아가, 내가 아들 낯짝을 한 번을 못 보고 간다. 그 말씀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는데 감긴 눈꼬리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여 있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찾아서 데려올게요. 어머님 아들, 제가 꼭 찾아서 산소 앞에 데려다 놓을게요. 그리고 7년째 겨울이 왔어요. 뉴스에서 몇십 년 만에 한파라고 하던 해였지요. 12월 어느 날 저는 여느 주말처럼 서울역 지하도 국수도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섰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배식줄이 유난히 길었어요. 며칠째 영하 10몇 도라는 한파에 지하도까지 칼바람이 밀려들었거든요. 날이 추우니 더운 밥 한 그릇이 더 급했던 거지요. 국솥에서 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앞사람 얼굴이 뿌옇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한테는 7년 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북 한국 잡프고 얼굴 한 번 보고 또 한국 잡프고 얼굴 한 번 보고 그 세월 동안 닮은 어깨만 봐도 국자가 흔들린 적이 여러 번이었지요. 번번이 아니었고요. 그날도 저는 그 버릇대로 국을 푸고 있었어요. 줄이 반쯤 줄었을 때였어요. 저만치 끝에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기세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푹 숙여서 얼굴은 안 보였지요. 신발은 다 해진 운동화인데 끈 대신 노끈이 묶여 있었고요.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 제 심장이 먼저 뛰는 거예요. 잊고 그 사람 차례가 왔어요. 식판이 제 앞으로 쓱 나왔지요. 왼손이었어요.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굽어 있었어요. 22살적 쌀가게에서 봤던 그 손이요.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밥벌어온 손이라고 제가 그랬던 그 손이요. 세상에 굽은 손가락이 그 하나뿐이겠어요? 그런데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알더라고요. 제 손에서 국자가 빠졌어요. 국자가 솥전에 부딪히고 국물이 발등에 쏟아졌을 텐데 소리도 뜨거운 줄도 하나도 못 느꼈어요. 세상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 왼손만 보였어요. 남자가 먼저 알아챘어요. 고개를 더 파묻더니 식판을 그 자리에 버리고 지하도 반대편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고무장갑도 못 벗고 뛰었어요. 앞치마가 다리에 감기고 바닥은 빙판인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나요? 뒤에서 봉사 언니가 자매님 하고 부르는 소리도 아득했어요. 지하도 천장 형광등이 줄줄이 뒤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미친 여자 보듯 비켜서는데 저는 소리부터 질렀지요. 거기 서요. 제발 딱, 딱 한 번만 돌아봐요. 그러다 빙판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쿵 찧었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저는 주저앉은 채로 멀어지는 그 등에다 대고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여보! 그런데 그 말에 남자가 우뚝 멈춰 섰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저는 넘어져 있었고 그 사람 걸음이면 순식간이었죠. 그런데 안 갔어요. 등을 보인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7년 전 상갔던 어깨가 절반이 돼 있었어요. 그 절반 남은 등이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뛰어가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겨울새한테 다가가듯 숨을 죽이고 갔지요. 가까워질수록 목덜미에 허옇게 센 머리가 보였어요. 7년이 그 목덜미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점퍼는 얼음장 같은데 그 안에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그 사람 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발밑에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귀퉁이가 새카맣게 닳고 작아서 늘어난 고무줄로 몇 겹을 칭칭 동여맨 수첩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어붙은 바닥에서 그것부터 주웠어요. 수첩을 집어드는데 그이가 획 돌아섰어요. 그걸 뺏으려던 거지요. 그러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볼이 패고 수염이 덮여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도
그 눈은 그 눈이더라고요. 그이는 제 눈을 못 견디고 고개를 떨궜어요. 뻗었던 손도 힘없이 내려갔고요. 저는 작은 고무줄을 벗기고 수첩을 폈어요. 이름들이 써 있었어요. 곽반장 320만 원, 오기사 180만 원, 미스배 95만 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낯익은 직함들이 나왔지요. 세어보나 마나 12명이었어요. 그 뒤로는 거래처 외상이 줄줄이 적혔고요. 맨 뒤쪽엔 부산 여인숙 주인, 국밥집 할머니, 신세진 사람들 이름까지 깨알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맨 밑에 같은 글자가 눌러 쓰여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갚는다. 그 밑엔 날짜가 있었지요. 98년, 99년, 2000년, 7년치 날짜가 페이지마다 바뀌어 있었어요. 앞쪽 글씨는 힘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획이 떨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7년을 도망다닌 게 아니라 7년을 갚으러 다녔구나. 그 떨리는 획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맨 뒷장을 넘겼어요. 색이 다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공장 간판 올라가던 날 그 간판 아래서 넷이 찍은 가족 사진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마지막 한 줄이 있었어요. 아내 엑스 모름. 그 6글자를 읽는 순간 그이가 수첩을 확 덮어버렸어요. 6글자만 제 명치에 박혔지요. 그이가 처음으로 입을 뗐어요. 갈라질 대로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부산 부두에서 짐을 날랐어. 공사판도 다녔고 허리를 다치고는 그것도 못했어. 일당을 모아놓으면 자느새 다 털렸어. 그 짓을 7년을 했어. 그이가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한강을 2번 갔어. 2번 다 이 수첩이 발목을 잡았어. 빚진 놈은 죽을 자격도 없더라. 저는 그 말에 수첩 앞장을 도로 펴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여보, 이 앞장 12명 내가 다 갚았어요. 7년 전에 시작해서 3년이 걸렸어요. 곽반장네도 오기사네도 미스백도 다 갚고 장부에 줄까지 그어놨어요. 당신 빚이 아니라 우리 빚이니까요. 그러자 그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짐승 같은 소리로 우는 거예요. 왜 갚았어? 그걸 왜 당신이?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끈거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말했지요. 갚을 게 남았으면 집에 와서 갚아요. 일어나요. 어서 밥부터 먹어요. 근처 설렁탕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뽀얀 국물에서 김이 오르는데 그이는 수저를 못 들었어요. 손이 하도 떨려서 숟가락이 뚝배기에 자꾸 부딪혔지요. 저는 깍두기 한쪽을 국물에 얹어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그 말에 그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술을 떴어요. 그런데 씹는 건지 우는 건지 어깨가 자꾸 들썩였어요. 국그릇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이는 그 국물을 그냥 떠먹었어요. 밥에다 눈물을 말아먹는 사람을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이는 우리가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반지하 대문 앞에 서니까 그의 발이 딱 멈췄어요. 문지방까지 딱 3걸음인데 그 3걸음을 못 딛는 거예요. 7년을 헤매고 온 사람이 마지막 3걸음 앞에서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등을 가만히 밀었어요. 문지방을 넘은 그이가 현관에서 또 멈췄어요. 신발을 못 벗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로 어딜 들어가느냐는 얼굴이었지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이 뛰쳐나왔어요. 아빠 소리 한마디에 울음이 반이었지요. 신발도 못 벗은 아빠한테 그대로 매달려서 어찌나 펑펑 울던지요. 그런데 다시 방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었지요. 잠긴 문처럼 닫힌 그 소리가 한동안 우리 집 숙제였어요. 이튿날 그 일을 목욕탕에 보냈어요. 7년 묵은 것들이 벗겨져 나갔지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치고 수염을 미는데 그이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낯선 사람 보듯 한참을 봤어요. 가을 소리만 사각사각 나던 그 시간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집 밥상은 더 못 견뎌 했어요. 딸이 아빠 좋아하던 반찬을 굽는다고 부엌에서 부산을 떨었는데 그이는 두엇을 뜯어 말고 자꾸 벽 쪽으로 돌아앉았어요.
등이 들썩이는 걸 딸도 저도 못 본 척 했지요. 그래야 이 양반이 밥을 넘기니까요. 아들은 몇 달을 아버지와 겸상을 안 했어요. 인사도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요. 저는 억지로 붙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빚쟁이들 앞에서 삼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시어머님 산소에 데려갔어요. 무덤 앞에 세웠더니 그이가 절을 못해요. 엎드린 채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봉분에 마른 잔디만 움켜쥐고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말했지요. 어머님, 아들 데려왔어요. 저 약속 지켰어요. 산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꼭 대답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이가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어요. 밤새 서서 일하는 자리인데도 출근 전날 구두를 몇 번을 닦는지 몰라요. 저도 월급날 그이가 봉투를 뜯지도 않고 통째로 내밀었어요. 옛날 버릇 그대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을 잘라 도로 쥐어졌지요. 수저값 하세요. 그 말에 그이가 봉투 반쪽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음 월급날부터 수첩을 품에 넣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재상, 거래처, 신세진 집들 한 달에 한 집씩 찾아다니면서 봉투를 내밀고 허리를 숙였지요. 다들 봉투를 받고는 그의 손을 오래오래 잡아줬다고 해요. 곽 반장네도 갔어요. 그이가 봉투를 놓고 큰절부터 했다지요. 곽 반장이 봉투를 도로 밀면서 그랬대요. 서장님, 그건 사모님이 벌써 갚으셨습니다. 저는 두 번은 못 받습니다. 대신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지요. 옛 직원이 도리어 밥값을 내는데 그이는 그 국밥집에서 또 고개를 못 들었대요. 그 무렵부터 수첩의 줄이 하나씩 늘었어요. 그이가 잠들면 저는 가끔 몰래 수첩을 펴봤지요. 줄 그어진 항목마다 갚은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저도 그 옛날 격리장부에 줄을 그어봤으니 알아요. 그 한 줄 긋는 손이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아픈지요. 아들 마음이 풀린 건 저희도 모르는 새였어요.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탄 날이었지요. 아들이 퇴근길에 들어와서는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 앞에 상자 하나를 놓고 지방으로 갔어요. 내복이었어요. 그이는 그 내복을 입지를 못했어요. 머리맡에 상사째 모셔놓고 잤지요. 몇 밤을요. 부자간에 오간말은 없었는데 그날부터 겸상이 됐어요. 그렇게 몇 해를 갚고 나니 수첩에 줄 안 그어진 데가 없었어요. 2010년에 우리는 골목에 작은 철물점을 열었지요. 그의 손은 원래 연장 잡던 손이니까요. 두 번째 간판이 올라가던 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간판 밑에서 손만 잡았지요. 아침에 그이는 동네 자전거를 고치고 저는 부엌칼을 갈았어요. 저녁이면 셔터를 내리고 골목을 한 바퀴 돌고요. 남들 눈엔 심심한 살림이었을 텐데 우리한텐 그게 천국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저는 문설주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칠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그의 성화에 병원에 갔어요. 비검사, 소변검사를 줄줄이 하더니 의사가 우리 둘을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콩팥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보다 옆에 앉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누웠어요. 왼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4시간씩 기계에 피를 돌리는 거예요. 기계가 웅웅 도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옛날 공장 기계 소리가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기도 했지요. 팔뚝엔 바늘 자국이 포도송이처럼 늘어갔어요. 가게는 그이 혼자 지켰어요. 그래도 투석 끝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병원 앞에 와 서 있었지요. 겨울이면 오는 길에 꼭 군고구마 한 개를 사서 반으로 쪼갰어요. 김나는 반쪽은 늘 제 손에 쥐어주고요. 그 반쪽 고구마가 뜨거워서 눈물이 핑 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2해를 살았어요. 몸은 자꾸 축났지요. 투석 끝나고 나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식을 알아보시지요. 그런데 대기자가 밀려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애들이 팔을 걷고 나섰어요. "저희가 검사 받을게요. 엄마 콩팥 저희가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랐어요. 자식 몸에 칼 대는 꼴 보느니 나는 이대로 잘난다. 2번 말 시키지 마라.
애들은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안 물러섰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자식 몸을 축내면 그게 어디 애매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그 애가 좀 이상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어딜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친구 문병 갔다 왔다고 얼버무리고요. 한 번은 그의 점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머니에 약봉지 같은 게 들었다가 제가 보면 얼른 안주머니로 들어가고요. 저는 속으로 겁이 났어요. 이 양반이 어디 아픈 걸 숨기는구나. 나 투석하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구나. 밤에 그의 숨소리를 세면서 별 생각을 다 했지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마주 앉았는데 부엌을 뜯어 말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밥그릇 앞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붉은 도장이 찍힌 병원 종이었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그리고 맨 밑에 적합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지요.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의 얼굴만 봤어요. 그이가 수첩을 꺼내 밥상우에 나란히 놓더니 말했어요. 여보, 그 수첩에 마지막 빚이 하나 남았어. X를 못 적은 빚이야. 그 순간 맨 뒷장 그 6글자가 떠올랐어요. 명치에 박혀있던 그 글자요. 아내 X 모름. 돈으로는 못 갚을 것 같아서 이 몸으로 갚아야겠어. 몇 달을 몰래 검사 받으러 다녔어. 당신하고 나하고 맞는데. 저는 숟가락을 놓고 손사래부터 쳤어요. 칠순 바라보는 양반이 무슨 수술이에요. 나는 투석하면서 이대로 살아도 돼요. 그이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7년을 밖에서 도망만 다닌 몸이야. 한 번은 한 번만 당신한테 쓰게 해줘. 며칠을 싸웠어요. 저는 안 된다 하고 그이는 물러서질 않고요. 자식 몸에 칼 못 대게 한 애미가 남편 몸엔 칼을 대라니 그게 무슨 법이냐고 우겼지요. 그랬더니 그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식은 줄 날이 창창하고 나는 이제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주말에 애들이 내려왔어요.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다 듣더니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딸이 제 손을 잡고 그 네 손을 포개 쥐었어요. 어깨 네 개가 다 떨렸지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 그이가 부스럭거리더니 뭘 제 머리맡에 놓았어요. 그 수첩이었어요. 표부라는 뜻인지 지켜달라는 뜻인지 그이는 말이 없었지요. 저는 밤새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동 침대 2대가 나란히 복도를 굴러갔지요. 전장 형광등이 하나씩 뒤로 지나가는데 그이가 침대 난간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저도 손을 뻗어서 잠깐 맞잡았지요. 애들은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고요. 수술실 문 앞에서 그의 침대가 먼저 섰어요. 문이 열리는데 그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번엔 내가 당신 기다릴 차례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그이가 안 보일 때까지요. 수술은 잘 됐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마취도 덜 깬 양반이 자꾸 일어나려고 해서 혼이 났다고요. 옆 침대 어디 갔냐? 우리 집사람 수술은 잘 됐냐? 눈도 못 뜨면서 그것만 물었대요. 며칠 뒤에 같은 병실로 옮겨서 나란히 누웠어요. 창가 침대는 그 일을 주고 저는 문 쪽에 누웠지요. 회복기에 딸이 보온 가방을 들고 왔어요. 열어보니 그 옛날 양은 도시락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예물로 만들어준 거라면서요.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거기다 죽을 싸왔더라고요. 침대 2개에 하나씩 놓고 우리는 마주보며 죽을 먹었어요. 40년 만에 그 도시락이 제 값을 한 거지요. 평생 점심은 같이 먹자던 약속도 그 병실에서 마저 지켜졌고요. 그리고 6년이 흘러서 지금이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밥상에 약봉지 2개를 나란히 놓고 같이 먹어요. 제 것엔 면역 억제제가 들었고 그의 것엔 혈압약이 들었지요. 서로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는 게 우리 부부 아침 인사예요. 가게는 아직 열어요. 그이는 자전거를 고치고 저는 칼을 갈고요. 저녁이면 셔터 내리고 골목을 한 바퀴 돌지요. 언젠가 목욕탕 다녀온 그의 옆구리 흉터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 흉터가 저한테 콩밭 들어온 문이네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단속 잘하고 살잖아. 수첩은 지금 안방 서랍 제일 안쪽에 있어요. 얼마 전에 서랍 정리를 하다가 오랜만에 펴봤지요. 맨 뒷장 그 6글자 옆에 새 글씨가 하나 늘어 있었어요. "갚는 중, 기한 평생." 저는 그 수첩을 안고 부엌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세상에 기한이 평생인 빈 문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엔 있어요.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그랬지요. 세상에는 돈으로도 못 갚는 빚이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빚은 갚아서 없애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콩팥 하나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이에 남은 평생을 받았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네, 친정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아낄게요. 이런 사연 뒤에는 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게 예의니까요. 이 방송 끄고 나면 여러분 부엌에도 저녁에 오겠지요? 찌개가 끓고 수저놓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 밥상 건너편에 앉은 양반손을 한번 보세요. 굽고 갈라지고 못 박힌 자리가 어디 한 군데는 있을 거예요. 그 굳은 살 위로 그 집 세월이 다 지나간 거예요. 젊어서는 그 손이 창피할 때도 있었을 텐데 이 나이쯤 되면 알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밥이 들어온 문이라는 걸요. 부부라는 게 살아보니까 좋을 때 마주보고 웃는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무너졌을 때 손을 안 놓는 사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아는 거고요. 혹시 오늘 밤 집 앞 골목까지 왔다가 차마 못 들어가고 서 계신 분 있으면요. 세상에 돌아가지 못할 만큼 큰 빚은 없어요. 식기 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 기다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댁에서 제일 오래된 살림살이 하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40년 된 양은 냄비도 좋고 어머님 물려주신 재봉틀도 좋아요. 저는 그 사연 읽는 재미로 삽니다. 오늘 사연 주신 철물점 부부께도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였습니다. 오늘 저녁밥 드실 때 건너편 그 손 한번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